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아침 전에 기온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열공하셨을 거고 저도 오늘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이제 뭘 좀 공부를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제 그 채널에 보시면 기본부터 심화까지 해서 이제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작업한 건 근현대사 쪽, 소위 말해서 이제 조선 후기부터 쭉 근현대사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좀 자주 나오는 지문들, 그래서 지문들, 즉 사료가 되겠죠, 그죠? 이 사료를 좀 우리 같이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료와 함께 어떤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져서 나오는가,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우리가 전체를 다 외우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뭐 지난번 학습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그 사료에는 뭐 밑에서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이나 보면 항상 사료에 이제 키워드를 넣어둡니다. 되게 어려운, 뭐 요즘 그 뭐 공무원 구급 시험 같은 추세를 보면 과거와 같이 뭐 되게 그렇게 난해한 지문이라든지 그런 사료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만점 방지용으로 하나씩 내긴 하는데, 그런 걸 하면 잘 찍어야 되겠죠, 그죠?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아무튼 이제 지문을 제가 이제 1, 2, 3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근현대사 지문과 함께 이 강좌가 끝나면 이제 국사 쪽 지문도 좀 사료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거죠.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까,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좀 바꿔서 레이저 포인트를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컨텐츠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이양법 확산부터 해서 도고, 중농학파, 중상주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 다음 통상계화론, 그 다음 조일수호 조규, 불옥, 조일통상장정. 자, 이 순서대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료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양법이 확산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료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양을 하는 것은 뭐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자, 제초의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 즉 잡초 뽑는 일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고, 좋지 않은 걸 솎아내고 싱싱하고 점점점 내려갑니다. 결국 뭡니까? 이양법이죠. 여러분, 이양법은 바로 여러분 연결을 어떻게 시키면 됩니까? 이양법 이꼴 광작입니다. 그죠? 광작 이꼴 또 바로 뭡니까? 그렇죠. 농민 계층의 분화입니다. 농민 계층의 분화. 즉, 돈을 많이 버는 분홍층이 등장할 테고, 그 다음에 흥부같이 쫓겨나가는, 그죠? 이 소작농에서 쫓겨나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농민 계층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게 조선 후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광작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결과 지주층은 경영형 분홍, 대부분의 농민들은 임노동자, 뭐 흥부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유형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쉽게 나오면 이 사료를 던져서 어떻게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나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 지세 급납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은 이 사료를 던져서 이양법에 관련된 뭐 디테일, 우리가 뭐 농사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양법 관련된 부분을 던져놓고 광작이라든지 연결된 그 고리를 찾는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렇죠, 광작, 그죠? 그 다음에 농민들의 분화, 농민 계층 분화, 그 다음에 타조법, 도조법, 상품 작물 재배, 그 정도만 잡으시면 요 파트에 이 사료를 가지고 찾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소화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자, 도고입니다. 도고 성장.
내 조금 시험에 볼 일이 있어 그대에게 만금을 빌리러 왔다. 변씨는 그러시오. 자, 쭉 국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 둘, 세 번째째 뭐가 나옵니까? 허생이 나옵니다. 그렇죠? 허생전입니다. 역시 이 도고의 출발은 언제죠? 대동법입니다. 그죠? 광해군 때 대동법 시행해서 그래서 대동법 이꼴 대동법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대동법 하면 뭡니까? 공납의 무슨 화? 전세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때 도고가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공인이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공인이 등장을 해서 독점상인이 이제 도고로 성장하는 이 일련의 과정. 역시 뭡니까? 조선 후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양법과 같은 맥락으로 도고의 성장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료를 딱 던진 다음에 이것도 역시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쉽게 나오면 역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오답은 뭐겠습니까? 조선 전기의 경제 생활, 경제 활동 넣을 거라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허생전이 박지원이거든요. 연안 박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단독 문제로 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3년 됐나요? 관홍소초 이런 게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박지원하면 대표적으로 연하일기 허생전 그죠? 그 다음에 방금 말씀 관홍소초 요렇게 해서 박지원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에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사료를 던지면 뭘 냈다?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중농학파의 토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성리학의 교조와 현상 이후에 이 성리학이 사회의 모든 현상을 이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성리학으로 사회 문제를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됩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 툭 튀어나옵니까? 양명학이 탁 튀어나오지. 그죠? 지행합일. 양명학 이야기했다가 윤휴 박세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화 학파로 연결이 되어서 그죠? 정제도학과 그렇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실학을 공부를 했는데 실학은 범주가 크게 뭐뭐 있습니까? 그렇죠? 중농학파, 중상학파, 그 다음 국학, 그죠? 그 다음에 국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학이 구성이 되는데 중농학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를까요? 중농학파 농사가 중요하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농학파는 역사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마찬가지고요. 맹자도 마찬가지고 역사 이래로 위대한 사상가나 또 위대한 정치인들은 자기들만의 뭘 가지고 있다? 이상사회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 온단 말이에요. 공자님이 뭘 이야기하죠? 춘추시대 때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이. 그죠? 그 다음에 또 정명이 잘 안 된다는 거지. 왕답지 못하고 신하답지 못하고 자 이거 인을 통해서 고치면 무슨 사회 온다? 대동사회 온다 하잖아요. 제가 왜 중농학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 요 세 사람이 대표적인 중농학파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뭡니까? 왜 조선의 농민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까?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까? 이게 이 사람들의 고민, 소위 말해 이상사회죠. 그럼 원인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자 유전이 잘 안 된다는 거지. 땅을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그죠? 있으면서 농사를 지어야지 농민들도 잘 살고 경제도 붐이 될 텐데 지주전호제가 너무 확산이 됐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 세 분이서 주막집 갔어. 파전 하나 시켜놓고 돼지머리 수육 하나 시켜놓고 막걸리 한 잔 딱 먹는단 말이에요. 그 먼저 건배 한번 딱 하고 유형원 선생이 뭐라 그래? 지금 작금의 농민들의 문제는 땅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에서 싹 걷어서 어떻게 신분에 따라서 딱딱딱 끊어서 나눠주자. 정전, 균전 요걸 이야기한다.
자, 그래갖고 그냥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이직 선생이 뭐라 그럽니까? 행임 이야기 맞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줬다가 그 땅 팔아버리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땅을 주되 못 팔아먹게 하자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죠? 그게 영업전이고, 그죠? 한전이죠. 그죠? 세 번째, 막걸리 큰 통으로 한 4통 먹었어. 그죠? 제가 술을 또 좋아하는 바람에 뭐 술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약용 선생이 술이 가득 돼가지고, 경상도 말로 만땅이 돼가지고 말이야. 행님들 이야기 다 맞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동경작, 공동분배, 공동소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대단한 이야기죠. 마르크스나 엥겔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술이 바짝 됐어. 주정주정 하면서. 그 정약용 선생님 집에 와서 이제 술 다 깨고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희한한 소리 했거든. 그냥 또 바꾼단 말이에요. 그건 뒤에서 상세히 좀 해볼게요. 아무튼 요게 지금 여전제입니다. 공동농장, 공동소유. 자, 이런 문제가 역시 이 패턴에서 유형원 선생 사료가 나올 수 있고, 이익 선생 사료가 나올 수 있고, 정약용 선생 사료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 중농 학파의 특징 찾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 뭐 첫 번째,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바뀐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약용 선생의 개인적인 부분을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정약용 선생이 책을 비밀만에 썼습니까? 그죠? 여유당전서부터 해서 목민심서, 그죠? 경세유포, 아방강력고, 흠음신서, 그죠? 마가외통, 막 책이란 책은 자기가 쓴다고.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같은 맥락입니다. 유영원 선생, 이익 선생, 정약용 선생 사료가 하나 뜨면 중농 학파에 대해서 물을 수 있고, 또 뭡니까? 개인적인, 그죠? 유영원 선생의 책, 이익 선생, 예컨대 이익 선생 하면 뭐 육존론이나 패전론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료와 함께 같이 한번 피드백하고 체크를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료가 나올지 모르죠. 문제에 출제하는 교수 자기 마음인데. 그 흔히 인터넷에서 보면 뭐 유튜브도 이거 내 강의하는 거 보면 막 100%뭐 2달 만에 끝나고 3달 만에 끝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 내는 사람 자기들이 냅니까? 교수들이 내지. 그래서 여튼 이런 유형의 아까도 첫 번째 그 조선 후기의 이양법부터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런 사료가 나면 사료를 통째로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조선 후기에 이런 정도의 사료가 나오면 항상 뭘 묻는다? 조선 후기의 상황과 함께 이 개인적인 부분에 이제 개별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말 그대로 북학파죠. 그죠? 그래서 앞선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주로 뭐 수레라든지, 그죠? 상업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 선수들 누가 있습니까? 여긴 제가 지금 박제가 선생의 북학일을 가지고 왔는데, 박지원 있고, 그죠? 박제가 있고, 또 누구? 홍대용 있잖아요. 앞으로 더 가면 뭐 유수원부터 쭉 내려올 텐데, 일단 우리가 지금 구급 공무원 시험 정도가 되면 박지원, 박제가, 그죠? 홍대용 선생 정도만 알아놓으면 문제 푸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이걸 던져서 조선 후기 상황 혹은 박제가 선생의 북학이, 그죠? 뭐 소비, 장려 이런 부분들을 문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홍대용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문집 같은 걸 던져놓고 저서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박지원 선생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되게 많이 나왔죠. 지금 이 사료 같은 경우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급에도 나왔고 중급에도 나왔고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던져서 중상학파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든지 조선 후기의 상황에 대해서 묻는 문제 자주 이제 출제가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료들은 워낙 또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많이 봤던 사료이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개혁정치. 제가 앞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1860년, 70년, 80년, 90년 넘어가면서 각각의 시대마다 화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860년대 화두가 뭡니까? 통상이죠. 그죠? 우리 통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전쟁 나타난단 말이야. 전쟁은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과, 전투, 그죠? 전투, 이름과 장군 이름을 칼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또 하나,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63에서 73이잖아요. 그죠? 그럼 흥선대원군 하면 딱 두 가지 붙는 게 뭡니까? 민생안정, 그 다음 왕권 강화.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100% 맞춰야 돼. 앞에 거는. 이런 거 틀리면 이 공무원 합격하는데 큰 지장 생깁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몇 개를 걸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팔도의 선비들이 서원 건립하고 명예를 제시하고 쫙 쭉 내려갑니다. 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용서하지 못한다.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서원 철폐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이런 유형의 사료가 딱 나왔을 때 역시 뭐 나옵니까? 시험 문제가. 당시 시대적 상황, 즉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꽤나 큰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원 철폐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여러분. 팔도의 선비들이 서원을 갖다가 비워 건립하고 명언을 제시하고 점점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뭐다? 아, 서원 철폐네. 서원이야. 서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서원 잠깐 한번 달려볼까요? 고려 말에 안향, 홍약 가지고 들어왔죠? 풍기군수 주세붕이 어떻게 백운동 서원하고 그 다음 이왕의 건의로 소수 서원하고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서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 사료를 던져놓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혹은 이 당시 상황을 또 본다면 그죠? 통상반대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다 외우신 거잖아요. 그죠? 서원, 정리, 비변사 기능 축소, 의정부 기능을 강화하고 뭐 삼군부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하나씩 그죠? 대전 회통 이런 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흥선대원의 개혁정치하고 왕권 강화 한 두 개 더 보겠습니다. 자, 나라의 제도로서 인정에 대한 사를 신포라고 하고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모두 신포가 면제되었다. 자, 쭉 내려가서 말이죠. 대원군은 이를 수정하고자 공포라고 법을 제정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뭐 이야기한다? 아하, 호포제한다. 그죠? 양반들도 이제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밑에 보시면 대원군이 팔도,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사료를 많이 보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대원군이 팔도 감사에게 엄하게 단속해서 창고의 숫자를 점검하고 액수를 조사해서 삥 땅의 놈들 목 빼고 귀양 보내고 자, 쭉 내려갔다. 키워드 바로 나오죠. 사창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창을 환곡의 문제 때문에 이 사창을 실시한다라는 이제 그 소위 말한 교지 아닌 교지잖아요. 그죠? 물론 교지는 왕이 내는 겁니다만. 자, 아무튼 이 사료를 던져서 왜 이걸 했을까? 라고 하면 뭡니까? 사창제를 실시해서 농민의 부담을 감소한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것들은 지금 뭐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흥선대원군의 카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사실 흥선대원군이 집권 63년에 집권하자마자 첫 번째 시험대에 한번 오릅니다. 동학 때문에 막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최재호를 먼저 한번 날리고 나서 요런 정책들을 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료들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장에서도 호포제만 하면 호포라는 글자가 사료에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 흥선대원군 이걸 호포제 바로 잡는데 뭐. 그래서 신포라든지 동포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에 대해서 묻고 있다? 호포제입니다. 자, 호포제 답 밑에 1, 2, 3, 4에 호포제 대동법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3 수능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사료가 떴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흥선대원군의 그렇죠. 개혁정치, 통상, 전쟁 이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밑에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왕 대비가 경복궁에 중건을 명하고 다음날 대웅군에게 이를 위임했다. 조대비가 되겠죠. 자, 쭉 가서 백성들의 노역 문제 신중하고 점점점. 자, 상을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자진 납부하는 자는 상 주고, 그죠? 원납전이 10만 양이 되었다. 원납전 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원납전, 강백전 이런 형태 경복궁 중건과 함께 여러분 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그 다음에 통상 반대에서 그죠? 우리가 전쟁 스토리라든지 결국은 60년대 상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봤었던 지금 하나, 둘, 셋, 넷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던졌을 때 그 시기입니다. 60에서 71년 신미양요까지와 함께 척화비 설립까지 그 10년간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하고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앞에 근현대사 연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60년대 화두가 뭐? 통상이야. 우리는 어떻게 했다? 반대했어. 그죠? 그래서 이항로, 기정진 같은 우리 할배들이, 그죠? 완전 꼰대 할배들이 뭐합니까? 척화, 주장 한판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어난 게 뭐죠? 병인, 양요, 병인 박해, 제너럴 셔모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죠? 다음, 신미, 양요, 척화비. 이거 반드시 알아야지. 한 번 더 갈까요? 병인, 양요, 전투 뭐, 문수산성, 정족산성, 양은산성 반드시 알아야지. 그 다음 신미양요는 광성보, 초지진, 어제연, 숫자 깃발 뺏기고, 그죠? 앞에 물론 조선 위에 프랑스군이 가져간 것도 있겠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가 이 항로의 상소일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할배 이야기했죠. 이 항로 기전징 딱 뜨면 뭐 척화주전 통상반대 전쟁 이렇게 딱 묶고 갑니다. 그럼 이런 사료가 떴을 때는 결국 마찬가지로 1960년대 척화주전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꽤나 있는 거죠. 밑에 나와 있죠. 척화주전에 입각한 통상반대다. 자, 밑에 한번 보면 좀 올릴까요, 이걸.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에는 원래 왕래도 없고 말이야. 은혜를 입거나 원수진 것도 없는데 덕산. 자, 요것도 나올 가능성 좀 있습니다. 덕산묘지라고 돼 있죠. 갑자기 마우스가 또 잘 먹지가 않는 거죠. 자, 잠깐 마우스를 뺐다가 죄송합니다. 마우스를 뺐다가 다시 끼워볼게요. 이 뭐 전자제품이라는 게 늘 이런 것 같아요. 덕산묘지에서,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 자, 포인트를 잡고요. 덕산묘지에서, 넘어갔다. 덕산묘지에서 저지른 사건은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을 일인가? 점점점 내려가고 한다는 거죠. 덕산묘지, 남년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아버지. 현 왕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료를 던져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건 아주 쉬운 유형이 될 거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요 사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앞에가 뭔데? 이 앞에가, 그죠? 병인, 양요야. 이 뒤에는 뭔데? 신미, 양요. 이런 형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딱 해서 첫 번째 가만히 보니까 양은소, 한성근, 문수산성,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 어쩌고저쩌고 중간에 비워. 그 다음 뭐 광성보에서 어제연이 어쩌고저쩌고 물리쳤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 덕산묘지, 남영군. 요렇게만 딱 잡으면 여러분 문제 나오면 틀릴 거 없죠. 마찬가지 요 패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으시면 푸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늘 강의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역시 과거에 어떤 형태로 나왔고 이거 말고 사료가 많죠, 여러분. 이 사료들을 보고 과거에 어떻게 나왔었고 이런 형태가 앞으로 어떻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 자꾸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출문제만 자꾸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게 맞았다 틀렸다 이래가지고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양 함대, 자, 다시 내릴게요. 자,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양 함대 사령관에게 전하노라. 천리를 거스리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국법을 어기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과 맺은 인연으로 우리말을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종실록에 있게 병인박해 이후에 프랑스의 침공선을 타이르는 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서양 함대 사령관에게 전하노라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지금 이게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되겠죠. 그건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던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병인 박해 이후에 병인 양요 타임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올 확률이 꽤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해 온다. 싸우지 않으면 화의하는 것이고, 자, 점 내려갑니다. 키워드. 병인년에 글을 짓고 신민년에 비를 세웠다. 이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두 가지입니다. 위에 걸 던져놓고 병인 양요에 대해서 묻는 문제 나올 수 있고, 순서 하나, 둘, 셋, 그죠? 병인년에 글을 짓고 신민년에 비를 세웠다. 그럼 이 척합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척합이 앞에는 뭐 있는 거죠? 신미, 양요. 신미, 양요 앞에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앞에는 병인, 양요. 그 앞에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 앞에는 병인, 박해. 이렇게만 공부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사료를 보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해결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상개화론과 개화사상의 형성. 흥선대원군이 73년에 이제 보따리 사서 가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통상개화라는 게 서서히 이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통상개화 하면 대표 선수 3명 누가 있습니까?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모르면 안 되죠. 유홍기, 유대치. 그죠? 박규수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박규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사에서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 박지원 손자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테고, 뭐가 하나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임술련 진주 농민 봉기 때 안핵사로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생겼을 때 평양 감사입니다. 직책이. 그 다음에 조일 수호 조교할 때 좌의정 역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 박규수도 오경석, 유홍기가 시험에 간간히 나오기도 합니다. 오경석은 직업이 뭐죠? 역관이죠. 역관, 통역사. 그 다음에 유홍기는 유대치,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특히 오경석 이 양반은 책 2개 가지고 뭐 기억납니까? 흥선대원군한테? 영환지략, 용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영환지략, 그 다음 해국도지. 제가 강의할 때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성종 때 신숙주가 일본 갔다 쓴 책이 뭡니까? 해동제국기거든. 오경석은 해동국기라고.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하면 해동제국기와 해동국기 2개를 딱 두잖아. 어떤 게 근대일 것 같아? 그 제국자들 가는 게 근대일 것 같다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책이 낚여가지고 별난 교수한테 걸리면 이런 거 딱 낚입니다.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면 오경석,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에서 오경석 해국도지 영환지략 책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가만히 보니까 나의 아버지 오경석은 역관으로 중국에 파견되고 어쩌고 저쩌고, 오경석이 귀국을 하고, 자, 유홍기라는 동지가 있고, 내려갑니다. 자, 김옥균 만나고 뭐 이런저런 스토리가 나오죠. 뭡니까? 통상개화론이죠. 밑에 보시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의 통상개화론에 영향을 받은 김옥균 사상하고 결국 뭡니까? 개화파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료를 던져서 통상개화에 대한 부분 문제를 낼 수가 있고, 그럼 요 이후에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조일수호 조규가 나올 겁니다. 그 앞에는 통상반대 전쟁 이야기 한참 하겠죠. 그런 패턴의 유형 하나. 그 다음에 오경석, 이 오경석 이름을 다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오경석 다 지워. 요것도 지우겠죠. 나의 아버지는 역관으로서 점점점. 아버지가 중국에서 신사상을 품고 귀국하고 유홍기라는 동지가 있었다.
중국에서 가져온 신설을 그 사람에게 연구를 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경석을 싹 빼버리고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여러분 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해국도지 영환지대 찾는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신분이 뭐라고요? 중인입니다. 그럼 또 어떤 문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신분제에서 중인, 조선 후기에 중인이 어떻게 소청운동을 벌린다든지 시사 같은 동아리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료가 떴을 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참 강조 많이 하고 참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맞춰야 됩니다. 조일, 수호, 조규, 그 다음 부록, 그 다음 조일 통상장정, 다른 말로 무역 규칙이라고도 하죠. 그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어떻게 조일 통상장정 개정판, 물론 조일 통상장정 개정판 앞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도 있겠죠. 제가 앞에 제 그 채널의 근현대사 연표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결국은 조일, 수호, 조규도 마찬가지고 부록이든지 규칙이든지 조청이든지 조일 통상장정 조일 통상장정 개정판도 사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키워드를 먼저 잡고 가면 되겠죠. 조일, 수호, 조규는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두 번째 부록에는 키워드 뭐가 있습니까? 일본 화폐 유통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역 규칙에는 그렇죠. 관세하고 또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나온다. 이걸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후에 조일 통상장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관세 만들고 방공령 만들자.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보시면 조일, 수호, 조규는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되게 별난 교수가 부산, 원산, 인천을 순서해가지고 부산, 인천, 원산 이렇게 해가지고 거지같이 문제 하나 내놨는데, 지금야 그런 문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는 여러분들이 한번 막 슬쩍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록입니다. 그죠? 제가 일부러 좀 파란 색깔로 좀 잡아놨습니다. 7조에 보면 일본국의 화폐 조선국 인민의 소유물과 교환한다.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화폐 유통이거든. 일본 화폐가 유통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고. 왜? 이때 제일 인기 많았던 게 뭔지 압니까? 면으로 만든 속옷입니다. 속옷.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산, 원산, 이천에 도매 상인들이 물건 때려와가지고 그 상평 통보 받습니까? 안 하지. 쪽발이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돈 갖고 오니까, 야, 누구 옆에 가면 환전소 있으니까 일본 돈 바꿔갖고 오나 말이야. 그럼 화폐 가치를 팍 떨어뜨려 버린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기억을 좀 하시고,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으로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된다. 그죠? 일본은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다. 자, 지금 방금 조일, 수호, 조규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부록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1조 쌀과 잡곡을 수입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무역규칙과 83년 이후에 조일 통상장정 개정문을 합쳐놓은 겁니다. 제가. 자, 쭉 양곡 수출을 금지할 지방관을 거쳐 알린 후에 점점점 이거 방공령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조일 통상장정으로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이 되었고 후에 방공령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니 순서가 조일, 수호, 조규, 두 번째 부록, 세 번째 조일 통상장정 무역규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다음 조일 통상장정 개정판. 자, 그럼 이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여태 나온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이겁니다. 조일, 수호, 조규, 비워, 무역규칙, 혹은 조일, 수호, 조규, 부록, 비워, 조일, 통상장정 개정판. 아니면 4개 정도 잡는다면 순서 그대로 가면 되죠. 조일, 수호, 조규, 부록, 무역규칙, 그 다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 다음
조일 통상장정 개정판 이렇게 해서 비워낸다든지 아니면 그죠? 박스가 가, 나, 다, 라 섞어서 순서 찾는 문제. 그죠?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 조금 심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아까 여러분 무역 규칙에서 양고기 무제한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쌀값이 어떻게 됩니까? 치솟잖아. 그럼 누가 열받아? 농민들이 열받아? 아니지. 도시의 빈민들이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난 게 뭡니까? 그렇죠. 이모군란입니다. 여태 이런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이모군란의 이런저런 스토리,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세력 중에 원래 이모군란은 궁극적으로는 통상과 그죠? 민시정권과 위정척사의 대립이거든. 큰 틀로 보면 큰 그림은. 근데 거기서 군인들이 나오죠. 그죠? 99군인들. 그 다음에 썩난 빈민들 합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모군란의 원인 중에 배경의 하나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방금 말씀드렸었던 양고기 유출이 되면서 쌀값이 폭등했다. 즉 무역규칙도 이모군란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동안 출제가 되었고, 제가 이제 결국은 이 문제도 순서 아니면 비워서 내는 유형밖에 못 낼 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내지는 못할 거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 빈민들 합세 뭐하고 연관이 있다? 무역 규칙과 연관. 이 정도만 하시면 역시 여러분 여기 나온 부분 다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그 조일, 수호, 조교하고 요까지 그죠? 무역 규칙하고 조일 통상장정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제가 제 채널에 한 시리즈로 심화 과정 문제 지금 계속 좀 이제 녹화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사료도 소개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이게 계속 연결해서 제가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또 이제 한국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으니 아주 좀 기본만 다질 수 있는 쉬운 내용을 또 한번 녹화를 하고, 그다음 문제풀이도 또 하고, 하여튼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 진공무원학원에 이제 수강한 학생들은 제 본 수업과 함께 이 자료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수업과 이 온라인의 제 강의와 같이 이렇게 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믹싱을 해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시면 고득점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또 마시고 음악을 좀 듣고 다른 강의를 좀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자, 역시 시계가 지금 거의 1시가 다 되어 가네요. 새벽엔 역시 강의 촬영이 참 좋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강의 때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